더 이상은 안 돼요. 2024년 3월 15일 오전 순창의 한 고추장 공방에서 들린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61살 여사장 최원숙은 그날 저녁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공방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 산과 들을 헤맸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단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 윤재문은 전주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댔고 거액의 빚을 진 사업가 박태식도 의심받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그날 저녁 8시 남편이 외출했다가 새벽에 돌아왔다는 충격적인 제보였습니다. 경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2년 전 CCTV에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어요. 밤 11시 공방 뒤편 야산에서 내려오는 흰색 트럭, 그 안에 탄 두 남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2024년 3월 15일 아침 전라북도 순창군의 작은 마을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천천히 고개를 들 무렵 마을 어귀에 자리한 전통 고추장 공방 원숙정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공방 대표 최원숙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1살의 원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공방 뒤편 장독대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가볍고 경쾌했어요. 손에는 작은 수첩과 온도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 48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항아리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원숙은 첫 번째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진한 고추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녀는 작은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떠서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색깔을 확인하고 코를 가까이 대고 향을 맡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 맛을 보았습니다. 입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과 매운맛, 그리고 깊은 감칠맛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좋아요. 이 항아리는 완벽합니다. 원숙은 수첩에 날짜와 온도, 그리고 간단한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항아리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데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장독대를 도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넘게 고추장을 만들어 온 장인의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아침 8시가 되자 공방 직원 2명이 출근했습니다. 35살의 박미정과 51살의 김순자였어요. 둘 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정은 원숙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원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장독대 상태가 아주 좋아요. 올해 고추장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녀는 두 직원과 함께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방 내부는 넓고 깨끗했어요. 한쪽 벽면에는 고춧가루와 메주가루, 소금 같은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고추장을 담을 작은 용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공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오늘 작업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순창 농협에서 주문한 고추장 20통을 포장해야 했습니다. 지역 농가와 납품 계약을 맺은 지 석 달째였어요. 계약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원숙에게는 공방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이 계약을 시작으로 더 많은 농가와 관광지에 납품하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고추장을 용기에 담으면 미정이 무게를 재고 라벨을 붙였어요. 원숙은 최종 품질을 확인하고 포장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손놀림 사이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1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공방 앞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공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원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추장통을 작업대에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미정과 순자는 그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숙은 천천히 일어나 공방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은 공방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돈 이야기 좀 합시다. 원숙은 팔짱을 낀 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3월 말까지가 마지막이라고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정이 좀 생겼어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원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드렸어요. 더는 안 돼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숙은 한 발짝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은 지켜져야 해요.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침묵이 흐르는 동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남자가 먼저 몸을 돌렸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타 공방을 떠났습니다. 원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원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 계속합시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원숙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고추장을 포장하는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멍했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납품할 고추장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순자가 트럭을 몰고 농협으로 출발했어요. 미정은 공방 청소를 시작했고 원숙은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수입과 지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었습니다. 5시가 되자 미정이 퇴근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원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나는 지하 창고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사장님도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세요. 미정이 공방을 나섰습니다. 순자도 농협에서 돌아온 뒤 짧게 인사하고 퇴근했어요. 공방에는 원숙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지하 숙성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고추장 항아리들을 점검해야 했어요. 원숙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직원들이 원숙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공방 장독대에는 여전히 48개의 항아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항아리들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원숙은 여전히 지하 창고에서 작업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과 순자가 공방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사무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원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미정이 공방 안으로 들어가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하 창고까지 내려가 봤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원숙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미정과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디 가신 걸까요?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가신 건가? 두 사람은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원숙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원숙을 찾기 위해 움직였어요. 산을 뒤지고 개울을 살펴보고 공방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치 원숙이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녀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형사들이 공방을 둘러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방 앞에는 경찰차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어요. 최원숙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젯밤 5시 이후 원숙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봄바람이 장독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항아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항아리들을 들여다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방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을에 경찰차가 도착한 건 3월 16일 저녁 7시였습니다. 순창경찰서 형사 2명이 공방 앞에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인 이강수 형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원숙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이요. 저희가 퇴근할 때 사장님은 지하 창고 정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신 건지 확인하셨나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공방 불은 켜져 있는데 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대문도 잠기지 않았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는 공방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작업대 위에는 어제 아침 작업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장부와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사무실 불이 밤새 켜져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나요? 네, 통화가 안 돼요. 형사는 지하 숙성 창고를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창고 안에는 오래된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닥에는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자 원숙의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윤재문은 58살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그는 공방에 들어서자마자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내가 실종됐다고 들었습니다. 형사는 그를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부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재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1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인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한 달 전쯤이요. 재산 문제로 잠깐 만났어요. 어제 저녁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재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주에 있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저녁 먹고 집에서 쉬었어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무는 공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걱정이나 불안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마을 주민 50여 명이 동원됐어요. 공방 주변 야산부터 개울, 폐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견도 투입됐지만 특별한 냄새를 추적하지 못했어요. 오후 2시쯤 형사는 공방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미정과 순자 그리고 가끔 공방 일을 돕는 마을 주민 몇 명이었어요. 최근에 사장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신 적 있나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좀 예민해 보이셨어요. 전화 통화하실 때 목소리를 높이시는 걸 몇 번 봤어요. 무슨 통화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 이야기 같았어요. 순자가 거들었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남자분 한 명이 찾아오셨어요. 공방 밖에서 한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 얼굴 기억나세요? 나이는 한 5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살집이 좀 있었어요. 검은색 차를 타고 왔어요. 형사는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재문을 다시 불렀어요. 부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 있나요? 재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따로 산 지 오래됐거든요. 아내가 공방 일은 혼자서 처리했어요. 부인과 재산 문제로 다투신 적 있습니까? 재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부부 사이에 흔한 일 아닙니까? 별거 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형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문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은 원숙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에 3통의 전화가 있었어요. 그중 2통은 농협 직원과의 업무 통화였고 한 통은 미등록 번호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이었어요. 경찰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번호는 박태식이라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박태식은 인근 마을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55세 남자였습니다. 형사가 찾아갔을 때 그는 공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최원숙 씨 아십니까?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같은 업계에 계신 분이에요. 실종 당일 오전에 통화하셨죠? 네, 잠깐 전화했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업 이야기였어요. 장류 사업 관련해서 조언을 구했어요. 오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공장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알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직원 몇 명이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니 태식이 오후 내내 공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장독대에서 항아리 4개가 사라졌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미정과 순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항아리는 그대로 있어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항아리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아니냐는 추측을 했어요. 심지어 원숙이 빚 문제로 누군가와 다퉜고 그 사람이 공방에 와서 항아리를 가져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형사는 장독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48개의 항아리가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봤지만 고추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원숙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반경 10km 이내의 야산과 저수지를 모두 수색했어요. 폐가와 빈 창고, 심지어 공방 지하 숙성 창고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재무는 매일 공방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형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아내가 실종됐는데 너무 담담한 거 아니에요. 원래 부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별거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도 그렇지 뭔가 이상해요. 열흘째 되던 날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숙의 지인과 거래처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한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재문을 다시 불렀습니다. 혹시 부인이 박태식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아십니까? 재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박태식 씨와 부인이 사업 파트너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형사는 재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곳도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원숙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공방 문은 닫혔고 장독대의 항아리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공방 앞을 지날 때면 모두 고개를 돌려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원숙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중단된 지 3일 후 형사 이강수는 윤재문을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재문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재문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실종된 날 오후 정확히 어디 계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문은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전주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인과 함께 있었어요. 지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오나희입니다. 전주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재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친구입니다. 형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함께 계셨나요? 낮 12시쯤 만나서 저녁 8시까지 있었어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있으십니까? 재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요. 전주 시내 식당과 카페에서 결제한 거예요. 형사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낮 12시 45분에 전주의 한 식당에서 오후 4시에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어디 계셨죠? 재문이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집에 있었어요. 나의 씨랑 같이요. 그 시간에 외출하신 적 없나요? 재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계속 집에 있었어요.
형사는 재문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 자세했고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인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정확히 언제라고 하셨죠? 한 달 전이요. 2월 15일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재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 문제였어요. 공방을 누가 가져갈지, 집은 어떻게 나눌지 그런 얘기요. 다투셨습니까? 재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투진 않았어요. 그냥 서로 입장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부인이 공방 재산을 어떻게 하자고 하셨나요? 재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혼자 일궈낸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재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서운했죠. 저도 초기에는 같이 일했거든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형사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부인이 박태식 씨에게 돈을 빌려주신 거 알고 계셨나요? 재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아내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부인이 사업 확장 계획 세우신 거 아셨나요? 네, 들었어요. 관광지랑 연계해서 고추장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하려고 했대요. 그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재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로 관심 없었어요. 아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형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는 재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혹시 부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 아십니까? 재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원한 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빨리 아내를 찾아주세요. 저도 불안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형사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형사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오나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녀가 운영하는 식당은 전주 시내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한식당이었어요. 나이는 36살로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형사가 신분을 밝히자 그녀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재문 씨와 어떤 관계십니까? 나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친구요. 실종 당일 함께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함께 계셨나요? 나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낮 12시쯤 만나서 저녁 8시쯤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뭘 하셨나요? 식사하고 카페 가고 제 집에서 좀 쉬었어요. 8시 이후에는요. 나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에서 같이 TV 봤어요. 그리고 일찍 잤어요. 10시쯤이요. 윤재문 씨는 언제 주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갔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나이의 대답은 재문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윤재문 씨 부인이 실종된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재문 씨한테 들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부인과 윤재문 씨가 별거 중인 거 알고 계셨죠? 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의 진술이 너무 일치했습니다. 마치 미리 맞춰놓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 11시쯤 공방 뒤편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마을 주민 한 명이 그 얘기를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형사는 그 주민을 찾아갔어요. 72살의 최영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공방에서 100m쯤 떨어진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차 소리 들으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들었어요.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차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안 보였거든요. 그냥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트럭 같았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나요? 영수는 공방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야산 쪽으로 갔어요.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형사는 그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영수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공방 뒤편 야산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단지 트럭이나 차량이 지나간 듯한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재무는 그 소문을 듣고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전주 제 집에 있었어요. 공방에 간 적 없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밤에 외출하신 적 없나요? 재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나의 시집에서 나온 뒤 바로 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있었어요.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재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서는 없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원숙은 그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재무는 공방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는 원숙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장부를 확인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벌써 정리를 하네.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건가? 원래 재산이 탐났잖아.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재무는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때로는 나이가 공방을 찾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형사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봤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고 나이의 증언도 일관됐어요. 박태식 역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원숙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공방은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공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일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형사 이강수는 공방 직원들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었어요. 미정과 순자를 마을 회관으로 불렀습니다. 두 분께 다시 여쭤볼 게 있어서 모셨어요. 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순자는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실종되기 전 한 달 동안 특이한 점 없으셨나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월 말쯤부터 사장님이 자주 한숨을 쉬셨어요. 장부를 보시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모습도 봤고요.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곤 했어요. 어떤 내용의 통화였는지 들으신 적 있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하지만 약속이나 기한 같은 단어가 들렸어요. 3월 말까지 어쩌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사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순자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한 번 들은 적 있어요. 사장님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군지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혼자 통화하셨거든요. 실종 당일에도 평소와 다른 점 있으셨나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에 남자분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뒤로 사장님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일할 때도 말이 거의 없으셨고요. 그 남자분 얼굴 자세히 기억나세요. 미정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50 중반쯤 돼 보였어요. 키는 175cm 정도, 체격은 보통이었고 머리는 짧았어요. 검은색 SUV를 타고 왔어요. 차 번호는 못 보셨죠?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형사는 그 묘사가 박태식과 일치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사장님이 돈 문제로 고민하시는 걸 느끼신 적 있나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은행 직원이 공방에 온 적 있어요. 사장님이 뭔가 서류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대출이었을까요? 순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형사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윤재문 씨가 공방에 자주 오셨나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안 오셨어요. 작년에 두세 번 오신 게 전부예요. 그것도 짧게 들렀다 가셨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보이셨나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렇죠. 재문 씨가 오시면 사장님 표정이 굳어지곤 했어요. 대화도 거의 안 하시고요. 재문 씨가 어떤 분이셨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공방 일도 좀 도우셨대요. 근데 성격이 좀 급하시고 돈 쓰는 것도 해프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별거 하신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공방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 아세요?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착하신 분이었어요. 직원들한테도 잘 대해주시고 마을 사람들이랑도 사이가 좋으셨어요. 거래처와 문제 생긴 적은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없었어요. 납품도 항상 제때했고 품질도 좋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장님 꼭 찾아주세요. 저희도 너무 불안해요. 형사는 두 사람을 돌려보낸 뒤 혼자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공방은 을씨년스러웠어요. 먼지가 쌓인 작업대, 정리되지 않은 재료들, 그리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장부와 영수증, 계약서 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 파일을 펼치자 박태식과의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1억 8천만 원, 이자율 연 5%, 상환 기한 2024년 3월 31일. 형사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원숙이 실종된 날이 3월 15일이었으니 상환 기한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형사는 박태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태식은 공장에서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또 무슨 일이십니까? 태식의 목소리는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최원숙 씨에게 빌린 돈 갚으셨나요?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직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상환 기한이 3월 말이었죠. 실종 당일 기준으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요. 태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원숙 씨한테 말이죠. 실종 당일 통화하셨다고 했죠. 무슨 이야기 나누셨어요? 태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돈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원숙 씨가 뭐라고 하셨나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고요.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태식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화는 났죠. 하지만 제 잘못이니까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제가 나쁜 거죠. 그날 오후 정말 공장에 계셨나요? 네, 계속 있었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공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확인 결과 박태식의 김치 공장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매출이 급감했고 올해 들어서는 적자가 계속됐어요. 은행 대출도 연체 직전이었습니다. 형사는 태식이 원숙의 돈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3월 말까지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장도 집도 모두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점점 소문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가 원숙이 박태식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사람들은 태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돈 때문에 뭔가 저지른 거 아니에요. 빚쟁이가 제일 무섭다잖아요. 궁지에 몰리면 뭘 못하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태식의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또 다른 소문도 돌았습니다. 윤재문이 내연녀와 함께 전주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재문을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랑 산다니. 원래 재산 때문에 별거한 거잖아요. 이제 아내 없으니 좋은 거 아니에요. 형사는 이 모든 소문을 접하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6주 후 경찰은 박태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이강수는 태식의 공장 근처에 있는 정비소를 찾았어요. 혹시 차량 관련 단서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3월 15일에 박태식 씨 트럭 정비하신 적 있나요? 정비소 주인은 장부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오전 10시쯤 오셨던 것 같은데요. 무슨 작업하셨나요? 타이어 교체요. 앞바퀴 2개 갈았어요.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1시간 반 정도요. 11시 반쯤 끝났어요.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태식이 오전에 정비소에 있었다면 그 시간 동안은 공장에 없었던 거예요. 직원들의 증언과 미묘하게 어긋났습니다. 박태식 씨가 그날 특이한 모습 보이셨나요? 정비소 주인은 턱을 쓸었습니다. 글쎄요. 좀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말도 별로 없었고요. 작업 끝나고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바로 공장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형사는 정비소를 나와 태식의 공장 직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한 명씩 따로 불러 물어봤어요. 3월 15일 오전에 사장님 공장에 계셨나요?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셨어요. 몇 시부터 보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외출하신 거 못 보셨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오전에 잠깐 나가셨다 오셨어요. 차 정비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몇 시쯤이었나요? 10시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른 직원도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식이 오전에 외출했다 왔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비소였는지 다른 곳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태식을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태식은 지친 얼굴로 나타났어요. 3월 15일 오전 행적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공장 나가서 일했고요. 오전에 정비소 갔다가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정비소에 몇 시에 가셨죠? 10시쯤이요. 몇 시에 공장으로 돌아오셨습니까? 12시쯤이요.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비소에서는 11시 반에 작업 끝났다고 하던데요.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30분 동안 어디 계셨죠? 태식은 손을 비볐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 사고 차 안에서 좀 쉬었어요. 누가 봤나요?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혼자 있었으니까요. 형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최원숙 씨에게 빌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혹시 원숙 씨를 원망한 적 있으십니까? 태식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봤습니다. 원망요? 그럴 리가요. 제가 돈을 빌린 건데요. 하지만 상환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셨잖아요. 그래도 이해해요. 원숙 씨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요. 실종 당일 오후에 정말 공장에만 계셨나요?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계속 있었어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혹시 윤재문 씨 아십니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만 압니다. 원숙 씨 남편이잖아요. 친하신가요? 아니요. 인사만 나눈 적 있어요. 실종 사건 이후에 만나신 적 있나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태식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태식의 알리바이에는 30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형사는 정비소 근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3월 15일 11시 40분경 태식이 담배를 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는 2분쯤 편의점에 있었다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에 올라탄 뒤로는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경찰은 태식의 트럭을 압수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내부와 트렁크를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였어요. 정비소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타이어 교체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모가 심해서 교체했다고요. 하지만 교체한 타이어는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형사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애매했어요. 의심스러운 점은 많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8주가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방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재문이 가끔 들러 관리를 했습니다. 태식은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빚은 계속 늘어났고 은행에서는 압류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태식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실 건가요? 태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울로 갈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혹시 나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는 태식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어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최원숙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사건 발생 석 달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축소했습니다.
형사 이강수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증거 불충분, 용의자 특정 불가, 미제 사건 분류.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패배감이 밀려왔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공방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햇볕에 달궈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마을을 떠났어요. 재무는 공방을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원숙이 7년간 생사불명이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그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재산관리인 지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정리를 하네. 원래 노린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재무는 오나이와 함께 공방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방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재료들을 버리고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나이는 장독대를 보며 말했어요. 이 항아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두면 돼요. 언젠가 쓸모가 있겠죠. 고추장은 다 상했을 텐데요. 상관없어요. 두 사람은 공방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원숙이 남긴 장부, 계약서, 영수증들이었어요. 재무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필요한 것만 따로 챙겼습니다. 박태식이랑 차용증도 있네요. 나이가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무는 그것을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그건 내가 보관할게요. 얼마나 빌려줬어요? 1억 8천만 원이요. 나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재무는 차용증을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박태식이 이미 공장 문 닫았으니까요. 찾아가서 독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의 태도는 이상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나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공방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어요. 재무는 가끔 들러 관리만 했을 뿐 영업을 재개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사건을 잊어갔어요. 형사 이강수는 가끔 공방 앞을 지나곤 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는 원숙을 찾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을 마시다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뒤졌잖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윤재문과 박태식 둘 다 수상해요. 그래도 알리바이가 있잖아. 알리바이가 완벽하면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닐까요? 동료는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하지만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이었어요. 공방 장독대에는 풀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무는 전주에서 작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나이와 함께 운영하는 한식당이었어요. 장사는 잘 됐고 두 사람은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재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살이 찌고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누군가는 그를 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 없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박태식은 서울에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몰랐어요. 그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건 파일은 경찰서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최원숙의 사진이 빛바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형사 이강수는 가끔 그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원숙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공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찾지 못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봉투에는 수신인만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형사가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재문의 지인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씁니다. 2년 전 3월 15일 윤재문은 저녁 8시쯤 외출했습니다. 그는 새벽 2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옷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그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형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모함일까요? 그는 즉시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편지는 여성의 필체였고 오나희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2년 만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즉시 재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증거를 놓칠 수 있었어요. 그는 먼저 윤재문과 박태식의 동선을 다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년 전 CCTV 영상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마을 초입, 인근 도로, 주변 가게들의 영상을 모두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에서 5km 떨어진 사설 CCTV에 흰색 1톤 트럭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은 밤 11시 42분이었습니다. 트럭에는 남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공방 뒤편 야산 방향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번호판을 확대해 보니 박태식의 트럭이었습니다. 형사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는 즉시 윤재문과 박태식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건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오나희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어젯밤 재문과 심하게 다퉜던 흔적이었습니다. 나희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숨겨져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적어온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2024년 3월 15일. 재문과 저녁 8시까지 같이 있었다. 그가 집으로 간다고 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어서 다시 왔다.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신발도 더러웠다. 그는 샤워를 오래 했다. 나이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재문이 8시에 나간 뒤 그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11시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문 열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재문이 돌아온 거였어요. 나이는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문에게 물어봤자 화만 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며칠 후 원숙의 실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재문이 연관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경찰이 재문을 조사했을 때 그는 나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계속 같이 있었다고 해줘. 나 믿지. 나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문이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문과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밤에도 집에서 TV를 봤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이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꿈속에서 원숙이 나타나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재문은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에게 잘해줬어요. 공방 재산을 정리하면서 돈도 생겼고 둘이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술을 자주 마셨고 화를 잘 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질렀어요. 나이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석 달 전부터는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를 봤어요. 젊은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말들, 만남 약속들. 나이는 재문을 추궁했습니다. 그는 뺨을 때렸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이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버려질 거라는 걸요.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요. 2년 전 원숙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재문이 관련되어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의 거짓말을 도와줬다는 것도요. 나이는 두려웠습니다. 재문이 자신까지 없애버릴까 봐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직접 나서면 위험했습니다. 재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밤늦게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그녀는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재문이 밤에 외출한 것, 새벽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 옷에 묻은 흙.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문이 출근한 후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가까운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최원숙 실종 사건 재수사 착수.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재문이 자신을 의심하면 어쩌죠? 재문은 뉴스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낮춰 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조사한대.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 같아.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문은 초조하게 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나이는 모른 척했습니다. TV를 보는 척하면서 재문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문과 나이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재문은 전화를 끊고 나이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뭔가 말한 거야. 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우리를 부르는 거야? 모르겠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 봐요. 재문은 벽을 쾅 쳤습니다. 젠장. 나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 이강수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의 눈빛은 2년 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집요했어요. 오나혜 씨, 따로 좀 이야기하시죠. 재문이 끼어들었습니다. 왜요? 같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로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이는 재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 앉자 형사가 물었습니다. 2년 전 3월 15일 밤 윤재문 씨가 정말 집에 계셨나요? 나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2년 전 경찰 조사 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재문 씨가 시킨 대로요.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2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재문이 저녁 8시에 외출한 것, 새벽 2시에 돌아온 것, 옷에 묻은 흙, 긴 샤워, 그리고 자신이 경찰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제공했다는 사실까지요. 형사는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려웠어요. 저도 위험해질까 봐요. 재문 씨가 변했어요. 이제는 저까지 버리려고 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가 조사실을 나오자 재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뭔가 느낀 듯 했어요. 뭐라고 했어? 나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어요. 재문은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박태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숨어 살던 그를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어요. 태식은 초라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그는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태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요. 그는 저항하지 않고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났네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박태식과 윤재문을 각각 다른 조사실에 앉혔습니다. 형사 이강수는 먼저 태식을 마주했어요. 태식의 얼굴은 2년 만에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2년 전 CCTV에 당신 트럭이 찍혔습니다. 밤 11시 42분 공방 뒤편 야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요. 태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 그날 밤 누구랑 함께 계셨나요?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재문이요. 형사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둘이서 뭘 하셨습니까?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질문에 답해주세요. 태식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우리가 원숙 씨를 죽였어요.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저녁이었어요. 재문이 전화했어요. 급하게 공방으로 와달라고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재문이 계속 애원했습니다. 밤 10시쯤 공방에 도착했어요. 재문이 지하 숙성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원숙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사는 끼어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장에 계셨다며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오후 내내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직원들한테는 외근 간다고 했고요. 계속하세요. 밤 10시쯤 공방에 도착했어요. 재문이 지하 숙성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원숙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재문이 그랬대요.
말다툼하다가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혔다고요.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무는 시신을 처리하자고 했어요. 돈도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우리는 시신을 포대에 담았어요. 그리고 제 트럭에 실었습니다. 공방 뒤편 야산을 넘어 폐저수지로 갔어요. 거기서 시신을 묻었나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수지 근처 야산에 구덩이를 팠어요. 깊게요. 그리고 포대를 묻었습니다. 형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안내할게요. 다른 조사실에서는 윤재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형사가 그를 신문했어요. 박태식 씨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재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백이요. 뭐요? 당신과 함께 최원숙 씨를 살해했다고요. 재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날 전주에 있었어요. 오나혜 씨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당신이 밤에 외출했다고요. 재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박태식 씨 트럭이 CCTV에 찍혔습니다. 당신과 함께요. 재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나희의 증언, CCTV 영상, 그리고 태식의 자백. 경찰은 태식의 안내를 받아 폐저수지 근처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태식이 가리킨 야산 비탈이었어요. 경찰과 과학수사대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동원됐습니다. 오후 3시쯤 포대가 발견됐습니다. 땅속 1m 깊이에 묻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포대 안에는 유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진 유골은 3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최원숙의 것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재문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유골 발견 사실, DNA 검사 결과, 그리고 태식의 상세한 진술. 재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인 건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형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였나요? 재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월 15일 저녁, 제가 공방에 갔어요. 원숙이를 만나러요. 재산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하 숙성 창고에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공방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하지만 원숙이는 거절했습니다. 말다툼이 심해졌어요. 원숙이가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다 내가 혼자 일궈냈다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손을 뻗어 원숙이를 밀쳤어요. 그런데 원숙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기둥에 부딪혔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원숙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맥박을 짚어봤는데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박태식이 생각났습니다. 그도 원숙이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태식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태식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돈을 주겠다고 하자 결국 왔어요. 나머지는 태식이 말한 대로예요. 우리는 시신을 처리했어요. 형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재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시신을 유기한 건 계획적이었죠. 재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식에게 돈을 준 적 있나요?
재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주려고 했는데 경찰 조사가 시작돼서 못 줬어요. 차용증은요.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형사는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문의 진술은 태식의 것과 대부분 일치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태식은 재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재문은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검찰은 두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재문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태식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문이 원숙의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 태식이 실제로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재문과 태식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리라 상상하지 못했어요. 공방 직원 미정과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니요.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재판은 6개월 후에 시작됐습니다. 2026년 9월 전주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마을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원숙의 먼 친척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윤재문과 박태식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재문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태식은 수척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윤재문은 2024년 3월 15일 피해자 최원숙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피고인 박태식은 위 범행을 방조하고 시신 유기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장이 재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재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유기한 건 인정하십니까? 네. 박태식에게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인정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밤 11시 42분, 흰색 트럭이 야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트럭 운전석에 두 명이 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번호판 조회 결과 피고인 박태식의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오나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2년 전 경찰 조사 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문 씨가 시킨 대로요. 3월 15일 저녁 8시쯤 재문 씨가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는 집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돌아왔을 때 옷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더러웠고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았어요. 샤워를 오래 했습니다. 30분 이상이요. 그리고 옷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어요. 재문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왜 당시에 경찰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재문 씨가 무슨 짓을 할까 봐요. 그럼 2년 후에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까? 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문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를 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위험하다는 걸요. 재문은 고개를 돌려 나이를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피했어요. 다음으로 공방 직원 박미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3월 15일 오전 남자 한 명이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이 공방 밖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미정은 태식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그날 저희가 퇴근할 때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셨죠? 다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DNA 검사 결과 피해자 최원숙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개골에서 타격 흔적이 발견됐고요. 사인은 무엇으로 추정됩니까?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됩니다. 검사가 제문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를 밀친 게 맞습니까? 제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말다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원숙이는 공방을 혼자 가져가려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고요. 그래서 폭력을 사용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손을 뻗었을 뿐이에요. 검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후 구급차를 부르셨습니까? 제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구조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했습니까? 제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감옥에 갈까 봐요. 그래서 공범을 구한 겁니까? 제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박태식에 대한 신문이었습니다. 피고인 윤재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재문 씨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어요. 까지 않을 수도 있었죠. 네, 그랬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빚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윤재문이 돈을 준다고 했다며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억 원을 준다고 했어요. 제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었죠. 실제로 돈을 받으셨습니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시신을 직접 옮기셨죠? 네. 어디에 묻었습니까? 폐저수지 근처 야산이었습니다. 재문 씨가 장소를 정했어요. 왜 그곳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었으니까요. 검사는 증거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발굴 현장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에서 포대가 보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묻은 겁니까? 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구덩이를 팠고 재문 씨랑 같이 묻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태식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했어요. 원숙 씨한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이 출석했고 증거가 제시됐어요. 재문과 태식은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재문이 말했습니다. 정말 사고였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원숙이에게 미안합니다. 태식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원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윤재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사후 은폐 행위는 계획적이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식은 범행을 적극 방조하고 증거 인멸에 가담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재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피고인 박태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두 피고인은 고개를 떨궜어요. 판결이 끝나고 재문과 태식은 각각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공방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원숙을 추모하는 자리였어요.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 원숙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순창 마을 공동묘지에 작은 묘가 마련됐어요. 비석에는 간단한 글이 새겨졌습니다. 전통 고추장 장인 최원숙 1963년-2024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공방 직원이었던 미정과 순자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형사 이강수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2년 늦게 찾아낸 진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을 회관에서 추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원숙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원숙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독대 돌보고요. 인심도 좋으셨죠. 마을 행사 때마다 고추장 기부하시고요. 그런 분이 그렇게 가시다니요. 누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그럴 줄이야. 돈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박태식도 마찬가지예요. 빚 때문에 양심까지 팔아버렸잖아요. 공방은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친척이 없었고 재물은 수감되었으니까요. 법원은 공방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한 달 후 공방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하나씩 치워졌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철거 작업자들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고추장이 담긴 항아리들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처분했어요. 작업대와 장비들도 모두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거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숙의 삶이 지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공방이 원숙 씨의 전부였는데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네요. 한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 목숨도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거구나. 철거가 끝난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40년간 공방이 있던 자리는 이제 빈터였어요. 풀이 자라나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윤재문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 가능성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최소 2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재문은 감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쓰러진 그녀의 모습, 흐르던 피, 그리고 멈춘 숨결.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부질없었어요. 나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배신했을 거예요. 재문은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박태식은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징역 20년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태식은 교도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단순 작업이었지만 생각을 멈출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일하는 동안에는 죄책감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원숙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태식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서 태식은 매번 울면서 깼어요. 태식은 면회실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팔순이 넘은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그럴 아이가 아니었는데.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태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나이는 전주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식당은 문을 닫았고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나이는 가끔 원숙을 생각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진실을 숨긴 2년 동안 원숙은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작은 절에 가서 원숙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편히 쉬세요. 형사 이강수는 사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범인은 잡혔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공방이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빈터가 된 그곳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원숙이 매일 아침 돌보던 장독대가 있던 자리, 그녀가 일하던 공방이 있던 자리, 이강수는 작은 꽃다발을 땅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습니다. 1년 후 마을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 중 하나였어요. 그 중에 공방 앞에서 웃고 있는 원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카페 주인은 마을 어르신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 마을에서 고추장 공방을 하셨던 분이래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시대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였으니까요. 원숙의 묘에는 가끔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미정과 순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꽃을 놓고 묘비를 닦아주고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원숙 씨 잘 계시죠? 편안하게 쉬고 계실까요? 봄이 오면 묘 주변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에는 푸른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가을에는 낙엽이 쌓였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사계절이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흐르게 했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원숙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마을을 내려다보며요. 최원숙은 마침내 쉴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그녀가 드디어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고추장 공방 여사장 실종 사건은 이제 역사가 됐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양심이다. 탐욕은 파멸을 부른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윤재문과 박태식은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원숙을 떠올리며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였어요. 원숙의 묘에도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원숙의 영혼은 영원히 이 마을에 남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고추장 향기와 함께요.